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보이스 경제훈풍 시작합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강남 3구 아파트는 물론 비강남구까지 매물이 팔리고 호가가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 주 전보다 2배 큰 폭인 0.11%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린 아파트 가격의 움직임,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부동산 얘기 할 게 많습니다. 네. 변화가 많습니다.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 네. 그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거의 서울은 180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숫자로 일단 눈에 확인이 되는데요. 예. 한국부동산원 통계 제가 한 달 전과 지금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고요. 뭐 지방을 보더라도 지방은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5, 0.01%포인트 하락폭이 축소가 되는 가던 근데 그냥 가던 대로 똑같은 가네요. 상황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인데 문제는 서울이에요. 서울이 한 달 전에는 주간 변동률이 0.02%였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0.11%.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그래프 보시면 아마 눈에 확 띌 것 같은데요. 더 문제는 어디냐? 강남 3구입니다. 토지 거래가 구역이 풀린 곳인데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0.06%였는데 이번 주는 0.25%. 이게 몇 배인가요? 한 4배? 3배, 4배 가까이. 3배, 4배 정도 올랐고요. 강남구는 0.03에서 0.38%, 거의 뭐 9배 정도 올랐는 것 같고요. 문제는 송파구입니다. 0.13%에서 0.58%. 아이고. 0.58%는 저는 이게 진짜 폭등기에도 보기 힘든 숫자가 나와 버렸는데요. 우리가 0.58 그러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집값의 1%도 아니고 0.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간 변동률이기 때문에 그렇죠. 곱하기 51을 하게 되면 30%가 나옵니다. 30% 올라가는 속도로 일주일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가파른 놀라운 숫자가 나왔는데 작년 7월에 우리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예. 작년 7월도 0.3%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년 7월에 2배 정도를 지금 한 주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그 200km 정도로 지금 그래요. 엄청난 과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부동산 시장이 냉각돼서 그래도 이 정도 분위기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런 토지 거래 허가 제한을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불을 붙인 꼴이 되는 12일에 발표됐으니까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불과 한 요 정도 사이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급변한다. 실제로 강남 3구 쪽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도 이렇습니다. 일단 이제 잠3대청이라고 하잖아요.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들은 뺐고요. 나머지 아파트들인데 저는 그 중에 이제 잠실 쪽이 이제 송파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머지 서초구, 강남구는 원래 이제 굉장히 높았던 가격이 형성되어 있던 지역들이었고요. 그렇죠. 송파구, 잠실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공부 열심히 한 전문직 부부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살 수 있는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 잠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토지거래가 구역에 풀리다 보니 한마디로 실거주자가 아닌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분들도 이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에 계시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도 서초구, 강남구도 사지만 잠실 쪽이 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제가 리센츠 아파트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잠실의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매물이 일단 없습니다. 쑥 들어갔어요. 예,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없고요. 그나마 뭔가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호가가 전용 84 우리 국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33평 아파트가 호가가 33억 원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토지거래가 구역 해제되기 전에 최고 가격이 28억 5천만 원이었고요. 기억납니다. 1년 전 이 무렵에는 한 22억에서 24억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1년 만에 부동산 시장이 물론 전체도 아니고 특정 지역이 이 정도 호가 기준입니다만 10억 정도 호가가 올랐다는 거의 한 얘기는 40%. 40% 정도죠. 그래서 여기에 부담 느낀 분들이 이제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33억 원,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 단기간 급등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옆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잠실동에서 길 하나 건너면 이제 신천동, 그렇죠. 파크리오 아파트가 있는데 파크리오 아파트도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최고 가격 26억 3천에 또 거래가 됐었고요. 아하. 남쪽으로 가면 가락동에 또 헬리오시티 그렇죠. 아파트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야 여기도 올라가네라고 하면 이제 강동구로 넘어갑니다. 불이 번지도 올라간.
그라시움 아파트도 최근에 또 거래량이 늘어나고 꿈틀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통계를 보더라도 강남만 오르는 건 아니고 용산구, 동작구, 나머지 지역들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어서 이걸 좀 내버려두면 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아마 국토부나 서울시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냉각된다 하니까 이제 이 기회에 좀 풀고 다시 한번 카드를 쓰자 이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2주 만에 이렇게 되다니 이게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당황스럽죠. 사실 저도 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이런 반응은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일시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너무 과열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통계적으로 보면 일단 주택이라는 거는 수급이잖아요. 네. 내년에 신규 입주 수도권 서울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집값도 집값이지만 전세값이 올라가요 또.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이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더 불안을 또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냥 내년에 특별한 요인이 없고 집값이 안정될 것 같으면 그래 일시적이야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도 집주인이 뭐 매물을 내놓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이게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올 수는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거의 뭐 99%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전국적으로도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올해 입주 물량이 11만 호 정도, 약 11만 3,465가구 정도 되는데 내년에 6만 9천 호 정도,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나고요. 가장 문제는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서울은 올해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울이 한 3만 1,000호 정도 올해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7,768호 정도. 반이 아니고 반이 아니라 3분의 1 이하네요. 한 4분의 1 토막 정도로 그러네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 또한 반 토막 정도, 그러네요. 경기도도 6만 1,000호에서 4만 9,000호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서울이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경기 인천으로 좀 이게 번져 나가서 이주를 할 수는 있는데 경기 인천 또 전세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세 가격 상승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전세 가율이 올라가죠.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전세 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 한마디로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자기 자본 투입 비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미 쫓기게 됩니다. 집을 사려는 분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저하고 하반기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상반기에 내가 좀 움직여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설 지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되고요. 큰일 났다. 빨리 움직여야겠다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그렇죠. 더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않으면 서울 전역 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빨리 잠재울 수 있는 뭔가의 카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토호제 다시 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토호제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지자체가 지정할 수도 있고 국토부가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풀었기 때문에 다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다면 아마 국토부가 지정을 할 수는 있는데 토호제 지정된다고 해서 또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효과적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궁극적으로는 원래 토지거래가 구역은요, 이제 토지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토지 개발을 할 때 투기를 막기 위해서 예전 1979년도에 대전 수도 이전 호재가 있어서 땅값이 올라가면서 적용이 그러니까요. 됐고요. 뭐 3기 신도시라든지 신도시 개발할 때 하는 규제를 무리하게 주택으로 끌어들여 와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실거주를 전세 끼고 못 사게 되면 그렇지. 내 집을 전세 주고 여기에 뭐 들어간다든지 내 집을 팔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불편하게 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문제는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지역입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원정 투자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방 경기도 안 좋고요.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결국에는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가 서울의 강남이 타깃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좀 깨어 부술 수 있는 지금 다주택자 규제들도 이게 부작용이거든요. 그렇죠. 집을 많이 가지면 안 되니까 한 채만 가져야 되니까 그 한 채가 강남이 되는 거죠. 집중적으로 오르게 돼요. 집중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현상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저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이 있겠고 방금 말씀하신 심리적인 그렇습니다. 요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금리 환경인데 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한번 내렸고 올해도 네. 계속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고 네. 근데 이 금리 인하의 목적이라는 게 경기 부양인데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이게 이게 이 효과를 바라는 건 아닌데 그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아마 한국은행도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2월 금통위 때 이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아마 이번 주 통계가 나왔다면 아마 좀 더 고민이 좀 더 고민했겠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통계 나오기 전에 이제 인하를 하긴 했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서울 집값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보다도 더 고민이 된 게 아마도 경기 침체, 내수 경제는 지금 엉망이고요. 그렇죠.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수출까지도 이제 둔화될 조짐이 보이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5%예요. 1.9에서 1.5%로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실제로 대출 금리도 내렸습니다. 기준금리 0.25 내리니까 KB 국민은행 또 0.25% 대출금리 내렸거든요. 이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자금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요. 심리적으로도 내렸네? 그러면 앞으로도 더 내릴 수도 있겠네? 야, 이 집 사기 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긍정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좀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서울 얘기고 서울 네. 중에서도 강남구와 일부 지역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방은 여전히 북극 한파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한파입니까? 지방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뭐 그냥 통계만 보더라도 그냥 마이너스 0.06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 중에서도 2대 도시가 이제 부산광역시잖아요. 부산광역시에서 부자 동네 하면 이제 해운대구인데 그렇죠. 해운대구 주간 변동률이 마이너스 0.12%입니다. 부산 전체가 마이너스 0.06%인데 해운대는 부산 전체보다도 더 낮아요. 빠졌네요. 그래서 이게 부산만의 문제냐 그러면 대구, 광주 뭐 전체적인 지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분이 제가 앞에 탄 분이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분인데 신세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실도 많고 경제도 안 좋고 집값도 떨어지고 총체적인 문제인데 서울에 오면 딴 세상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금이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아마 그 택시 타신 분도 서울에 집 보러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통계를 보게 되면 상위 20%와 하위 20% 집값 차이가 거의 한 23.4배 정도 차이가 벌어졌고요. 서울 내에서도 또 양극화는 벌어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방은 지금 뭐 최근에 미분양 대책도 나왔습니다만 거의 뭐 한겨울이라면 서울은 초겨울에서 갑자기 여름이 돼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극화, 지방도 문제지만 부동산 업체, 특히 시공사, 건설사들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통계를 보니까 올해만도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4개나 됩니다. 네. 심지어는 58위 신동호건설, 경남 지역의 2위라는 대저건설, 관광건설 138위, 여기에다가 대표적으로 또 삼부토건 71위, 여기가 이제 법정 관리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거는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탁사로 번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신탁사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제 이걸 이게 대신 팔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금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딱 막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보루가 신탁사인데 네. 사실 건설회사들은 뭐 시행사는 원래 규모도 작고 이제 불안하니까 시공사가 책임준공 담보를 서주게 되고 시공사도 불안하니까 이제 신탁사가 자금 관리도 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이게 PF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 미분양, 중공 미분양이 늘어나고 신탁사로 불똥이 튀게 되고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죠. 이게 불안하니까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1.8배, 2023년 대비 2024년 1년 만에 1.8배가 늘어났고요. 신탁사가 이제 휘청휘청 됩니다. 여러 신탁사들이 지금 경영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돈 대어주는 대주단에서 야 신탁사 못 믿겠다. 우리 법적 대응할 수도 있으니까 니들 준비 똑바로 해라고 반응이 나올 정도로 금융권으로 지금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뭐 이미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롯데건설이 본사 건물을 또 이렇게 매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건설회사 본사까지도 이제 넘길 정도로 대기업 건설사들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기업이 아닌 건설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고요. 최근에 정부가 뭐 대책을 발표하긴 했는데 이 정도 대책 가지고는 또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건설사도 그렇고 이제 분양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잘 안 팔리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일부 지역만 정말 핫하고 나머지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미분양이 지금 현재는 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오히려 줄어들었다. 과거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게 이제 통계는. 고민이 됩니다. 이게 왜 고민이 되냐면 통계를 보면 일단 미분양 그래프를 보게 되면 뭐 크게 심각하지 않다. 7만 호 그래프 보시면 아직 늘어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면은 정상 아니야? 우리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절 네. 미분양을 보게 되면 18만 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대비해 보면 이게 무슨 위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미분양 대책이 또 안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해야 돼? 통계를 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위기는 이제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중공업 미분양. 다 짓고 나서도 이제 빈집으로 깡통으로 남아 있는 주택인데 그래요. 중공업 미분양 추이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 쭉 올라가죠.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전국적으로 2만 1,000호가 넘어가게 중공업 되는데 악성미 분양은 그래프가 다르네요. 그래프가 다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건설회사들이 사업 프로젝트 마무리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PF 대출 상환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다 부실 덩어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2만 1,000호 전국 중공업 미분양 중에 80%가 지방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진짜 고민이 되는 문제. 아니 그 해결이라는 게 LH가 중공업 미분양을 떠나서 나중에 판단. 정부 대책이 그거입니다. LH가 3,000호를 매입을 하겠다. 3,000호. 라는 내용인데 이거 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LH 부채가 153조 원 정도 됩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요. 153조 원의 부채 비율이 200%. 기획재정부에서도 야 니들 부채 너무 많아. 재정 위험 기관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그 LH한테 이제 짐을 떠넘기는 거죠. 3,000호를 좀 사줘라라고 하는데 LH는 돈이 없으니까 신축 매입 임대 예산 3,000억을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신축 매입 임대 양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 수도권의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또 줄어들 또 수 있는 줄어드네. 또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3,000호 매입에서 해결될 문제인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게 되면 3,000호 매입하는 동안에 3,000호보다 중공업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네요. 결국에는 이게 은발의 오줌 누기 밖에는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고요. 또 정부에서 나온 대책을 보면 뭐 CR 리츠, 구조조정 리츠 뭐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지방에 안 오를 것 같아서 지방에 계시는 실수요자들도 안 사는 중공업 미분양을 누가 리츠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는 대책 내용을 본다면 국토교통부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다.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했던 게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DSR 좀 완화 좀 시켜줘라. 뭔가 금융적인 세제적인 대책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거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7만 원? 과거에는 더 많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세수도 부족한데 왜 이걸 해야 돼라는 입장이고요. 금융위원회는 DSR 기조가 이 정도 가지고 흔들려서 되겠냐. 작년에 2달 연기했다가 난리가 났는데 DSR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미분양이 한 10만 호가 넘어가주면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잘못하면 소잃고 외양간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읽기 전에 외양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설사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건설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네. 이 건설 업종이라는 게 우리나라 내수 경기에서 굉장히 후방 효과가 큰 산업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경제 한 축이 굉장히 위기를 그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막자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경제가 지금 안 좋은데 건설업까지 무너지게 되면 더 안 그러니까요. 좋고요. 이게 금융시장으로 또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사실은 건설사들 이게 규제를 다 풀어버려서 시장 원리에 맡겨놓지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주장도 있죠.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건설사들이 받을 쇼크가 단기간에 오면은 그 파장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내수경제 펀더멘탈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제도라는 게 네. 규제라는 게 누더기 있다 보면 정말 그 실제 현장과는 다른 제도들이 나오고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 원리에 맡겨두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기에는, 이거지.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지금 골든 타임이 한 3년 정도 지나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 단계 뭐 미분양이 많지 않을 때 중공 미분양이 만호가 안 될 때 뭔가 극단적인 대책이 나오든지 뭐 대책이 나오고 구조조정하고 시장에 맡겼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긴 한데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용적 이양제를 서울시가 이게 서울시만 도입하는 거겠죠? 네네, 일단 서울시만 도입을 이게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한다면 이제 땅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높게 짓느냐가 용적률인데요. 예. 땅 주인들은 누구라도 높게 짓고 싶죠. 근데 규제가 있잖아요. 용적률 규제가 제한이라는 있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거 지역에 강남처럼 빌딩을 지어버리게 되면 주거의 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주거 지역은 용적률 땅의 면적 대비 200에서 300% 정도만 지어라. 강남역이나 여의도 같은 곳들 또 여기 광화문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이니까 높게 많이 1,300%까지 지어라는 규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법정 상한 기준이 있는데 이게 또 규제에 막혀서 그렇게 못 찾아먹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돈이 건축비가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그렇죠. 그럼 연합뉴스에서 빌딩을 하나 더 올리는데 더 올릴 수 있는데 못 올리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그 문화재 근처에 고도 제한이 걸리거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못 올리는 곳에 용적률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컨셉은 그런 개념인데 이걸 TDR이라고 하는데요. 도시 용적 이양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일본하고 뉴욕 같은 곳에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필요 없는데 도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린 건물을 보게 되면 지하철역에 용적률을 사서 이렇게 고층 빌딩을 짓고요. 뉴욕도 용적률 3,000% 적용해서 네 번째 높은 마천루 건물을 지었는데 용적률을 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서울은 땅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겠다라는 입장인데 용적률 다 쓰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잉여 용적률을 사는 거군요. 그렇죠. 개발이 안 되는 곳들. 이유가 어떻든 간에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성곽 주변. 그 용적률 시장도 나오겠네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나 얼마 그런데 남으니까 사가세요. 얼마에. 이제 분쟁이 또 심해지겠죠. 받아야 될 분들은 더 받으려고 하고 주는 분들은 적게 주려고 하니까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또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운 계약 문제인데 보통 분양권 거래에서 다운 계약해서 문제가 되고 나중에 뭐 이렇게 적발되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최근엔 전세 계약 다운 계약도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전세 계약의 트렌드가 깡통 전세, 역전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러면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보증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만 전세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보증보험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개런티가 돼야 되니까.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중개사는 어떤 걸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세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공시가격의 126%로 내리게 되면서 1억 2,600으로 떨어집니다. 2,400만 원 차이가 나죠. 차익만큼은 차용증을 써주고 다운 계약서는 1억 2,600을 쓰는데 실제로는 1억 5천이고요. 차익은 돈을 주고 차용증을 적어주겠다. 뭐 이런 계약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불법인 것 같은데. 불법입니다. 다운 계약 불법이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기준과 원칙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은 없지만 다시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신 뭐 실거주건 투자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으실까요? 일단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 뭐 지방은 일단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서울 쪽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저는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이 합니다. 가격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뭐 작년에도 이 가격에 이런 했거든요. 분위기에? 이런 분위기에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절대 연끌을 하면 안 되고요. 준비 안 된 분들은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단기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 사면 실수요자들은 10년 정도 보유하기 때문에 어차피 100% 타이밍을 못 잡는다면 저는 필요할 때 사시는 게 정답인데 주의해야 될 점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빨리 사야지라는 마음은 잠시 영끌의 마음의 내려두신다면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끌은 저는 어떤 경우라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단기 급등에 대한 후유증은 반드시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분들, 준비가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다음 타이밍 한 번 더 기다리셔도 될 것 충분한 같습니다. 자금력이 있고 견딜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됐으면 하라. 그렇게 예를 저는 들어서 그렇게 지방에 들거든요. 한 500억 있으신 분들은 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서 중간에 좀 떨어지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부동산 시장 동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고맙습니다.